아이디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인데, 제가 이제 제목을 인생역전 조선 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그 밴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일 합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부터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그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에게 거의 식민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사실 일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이었으면은 아마 별 수 없었을 사람이 조선 땅에 오는 바람에 아주 크게 출세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좀 대표적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 지금 PPT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생각했던 차례하고 달리 먼저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지금 PPT 화면은 다 보이시죠? 예, 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이게 이제 미도파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전에 있었던 미도파 백화점이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롯데가 인수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롯데 영플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요 백화점 건물이 원래 이렇게 생겼고 건물의 구조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외장만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롯데 영프라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외장이 거의 그 건물 외장만 변하고 건물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 생겼는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아주 선명하게 일본 국기 일장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일장기가 보이죠? 이거는 아마도 최소한 1945년 이전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요 구조 거의 그대로 요렇게 왔다가 지금은 요렇게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벽으로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유리로 이렇게 바꾼 이런 정도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보면은 누구나 중앙청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중앙청이 아니고 이게 조선 총독부였죠. 그런데 조선 총독부가 되기 전에는 물론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조선 통감부였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완전히 식민지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예. 완전히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 조선 총독부 이름 자체가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면서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원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닥쳐 보면은 또 새로운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조선 귀족령이라고 하는 즉 어차피 일본하고 조선하고는 이제 한 나라니까 한 나라에 두 개의 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의 형태로 법보다는 한 칸 떨어져서 조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조선 귀족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한일 합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협조자들 그래서 우리나라 친일파 역사에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제일 먼저 했고 이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주고 또 돈도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의 높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 황제하고 고종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박영효가 되겠습니다. 박영효가 제일 많이 돈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조선에서의 법률의 효력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조선에서 시행하여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 등등을 이제 해서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나 있다가 물론 뭐한 1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것이 조선 민사령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민사령이 쉽게 말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민법인데요. 일본 민법 체제를 웬만큼 가져옵니다. 하지만 조선에 맞게 상당히 몇 개 고쳤습니다. 꽤 많이 고쳤는데 조선 민사령 이것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것이 언제냐 하면요. 1962년입니다. 그 전에는 1962년에 조선 민사령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그냥 조선 민사령은 있기는 있는데 신경을 안 썼을 따름이죠. 예. 그래서 1962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는데 또 지금도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조선 민사령은 당시 상황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조선 민사령에서 재밌는 부분을 한 두어 개 보죠. 제가 10조에서부터 12조까지 했는데요. 조선인 상호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확하게 있는 법령 중에서 관습에 의한다. 관습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에서 즉 일본 민법입니다. 일본 민법에서 능력자, 무능력자,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민법의 경우에는 그 프랑스의 보아서나데라고 하는 법학자가 와가지고 일본 민법 체계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서양식으로 민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문제가 커지겠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해서 물권,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민법상에. 근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종류하고 효력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 관습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외 관계인이 없는 인사소송,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소송인데 조선 사람들 간에 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민사령에 의해서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외를 인정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오케 이 사람이 어, 첫 총독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총독, 데라우치 총독인데 우리한테는 일반 이른바 뭐 무단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기억이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무지무지한 꼰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제 이 사람 그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결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보면 딱 결제 내용을 일단 보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뭐 그러다가 도저히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용도 안 보고 제일 먼저 그 당시엔 지금같이 볼펜이 없으니까 빨간색 펜을 딱 꺼내서 빨간색 잉크를 딱 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무지무지한 꼰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용보다도 글자 틀린 거하고 형식 틀린 것부터 딱딱딱 고쳤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 글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부터 먼저 딱 꽂히고 지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지부지하게 꼰대인데 대신 또 꼰대란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아주 원리 원칙을 뭐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데라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행적도 보면 상당히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적이 당연히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일본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선에서 장사를 하면 애매해지죠. 과연 조선 민사령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선 민사령이 아닌 일본 법률에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속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당신들이 일본 사람인 거는 내가 잘 아는데, 나도 일본 사람인데, 하지만 여기 왔으면 여기에서 장사하는 법에 따라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PPT 잘 보이시죠? 예, 누구라도 말씀해 주세요. PPT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언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1876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요.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막 왔던 건 아니거든요. 대충 1882년경부터 사람들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어떤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전혀 식민지가 아니었을 때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과연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싸들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장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통감부 통계를 따르면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 중에서 60%가 상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상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사람들은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권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그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조선 이거 하나를 집어삼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누가 하나 사고를 쳐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조선 총독부 이전에 통감부, 그 전에 또 일본 공사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억누르고 싶어 합니다. 좀 조용히 있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조선에 와 있으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외국에서 외교관 말을 안 듣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는 소가리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었는데 을사보호조약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다시피 어, 이 외교권에 아주 집중한 조약이었습니다.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정리 7조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모든 부처의 차관들을 일본 사람으로 쫙 다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1908년 9월에 일본 내각이 대외정책 방침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 방침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조선은 시간 문제다. 이제 저거는 먹으면 되고 또 대만은 이미 뭐 얘기가 끝나 있었고 앞으로 일본이 이곳저곳에 진출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진출하면 일본 사람들도 거기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식민 정착의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식민지 역사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은 막상 해보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가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일본이 조선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죠. 정확하게는 대한제국을 그거 했지 않습니까? 병합했지 않습니까? 그럼 병합을 하면 그날 만약에 그 처음으로 부임한 조선 총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죽으라면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고 서로 그 이제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어땠든 간에 앞으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인 본위주의입니다. 즉 대한제국 국민,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제 대한제국 국민은 없어졌으니까 한국 사람, 한인이 본위가 된다라고 하는 한인 본위주의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장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조선에 와서 이미 수십 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거는 1909년이에요. 1909년인데 1908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향후 조선에 있어서 한국의 문물을 개선하고 한인의 구습을 쇄신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즉시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 반박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내느냐면요. 통감부 그 당시 아직 총독부가 되기 전이죠. 통감부의 한국 시정은 제조선 일본인 사회의 이해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아주 아마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통감부의 높은 사람들은 짜증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조선 땅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땅에서는 말도 한번 못 섞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뭐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신분 제도를 다 없앴다고 하지만 엄격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신분 제도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공작이고 자작이고 후작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놓고 일본 땅 떠나서 조선 땅이라고 해서 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짜증은 났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사석에서 한 얘기는 뭐였느냐면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뭐 조선에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개혁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 제도도 뭐 도입하고 법률도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제도도 만들고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항만 만들고 철도 깔고 그다음에 길 닦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거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장사하는데 도움이나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막 상당히 격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은 어떤 말까지 있느냐면 일본은 강국이고 우등국이다. 근데 조선은 약국이고 열등국인데 어디 이익을 똑같이 보느냐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는 말, 너네들이 조선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일본의 그 통감부나 총독부의 높은 사람들이 보면 이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불황자 그리고 사기꾼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경우보다는 불황자나 달리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일본에서 뭐 하다 온 사람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 저거 불황자고 사기꾼인데 라고 했는데 또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그 쿼드 온 쿼드 정확하게 옮기면 국력 발전과 신영토 개척을 위한 신일본 건설의 전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통감부에 있던 고위 공무원들은 쟤들은 사기꾼들이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네가 조선을 뭘 아느냐 우리야말로 정말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원래 이제 을사조약에 의해 가지고 외교권을 뺐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고 고종 퇴위가 있고 정미 7조약이 있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조선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서로 싸움이 많았습니다. 병합을 주장하는 측이 있고 아니야 보호국 형태로 두면서 계속 가자라고 좀 더 있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은 어느 쪽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병합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병합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 땅에 와 있지만 일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선 사람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지금 PPT에 보이시고 있는 이 사진 데라우치 이 사람은 사람이 꼰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철두철미하게 원칙 하나만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 조선에 와 있는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또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가 뭐냐면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데라우치는 이 사람들이 두 법, 일본법과 조선법, 조선령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자라고 했거든요. 일단 정치하고 행정적으로는 속지주의를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단지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을 오가는데 허가가 아무래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도 좀 편하게 해줬던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에 있어서 두 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우치는 그 꼴을 못 봤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선 땅에 와서 장사를 하려면 조선 민사령대로 가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거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복잡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도파 보이죠? 자, 이 사람이 고바야시 겐로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바야시 겐로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오른쪽에 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좋은 그 옷을 쫙 입고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요. 여기 보면 한자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경성거류까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자가 더 있습니다. 민단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그 민단하고 조총련이 있잖아요. 똑같이. 경성거류민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을 찍은 이게 어떤 계기냐면 이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으로 통감으로 왔을 때 일종의 그 환영회 같은 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영 연회를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사진의 중앙에 이토 히로부미가 없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이토 히로부미가 없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환영회인데. 근데 없어요. 이유가 뭐냐? 같이 사진 안 찍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 고바야시 겐로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가 지금 그 미에현입니다. 미에현인데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에요. 여기에 발음도 어려워요. 츠라고 하는 그 이름의 뭐 시는 시인데 시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집안이 대대로 그 일본 옷을 만들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일본의 정식 복장을 양복으로 통일을 하죠. 즉 서양식 옷으로 통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이 그 서양 양복 만드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바꿉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까운 데가 뭐 오사카나 나고야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과연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904년입니다. 1904년에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뭐라 그래 1904년 4월인가 그래요. 근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결심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조선 땅에 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글쎄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뭐 그렇게 말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조선 땅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오는 겁니다. 조선 땅에 이제 뼈를 묻겠다라고 하고 딱 와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부산으로 대천에 갑니다. 당연히 부산으로 갔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산에다가 이거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부산에 오이케 추스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부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중심가에서 여기가 지금은 부산의 아주 중심이죠. 여기에서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양복점을 열었는데 뭐 일은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오이케 추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양복점을 열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조지아라고 지었습니다. 조지아 정자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조지아란 말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몇백 년 전부터 그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건데 지금 요 자리는 부산의 광복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외국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뒤에 다시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바로 얘기해 버릴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최고의 양복점이라고 하면 국정사라고 하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양복점은 해운대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정사라고 하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그 양복점을 처음 제일 처음 국정사는 아니었는데 모텔을 만든 사람이 김필곤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재단사라고 했죠. 디자이너라고 안 하고. 이 김필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아 여기에서 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째 내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여기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어, 부산 분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부산 사람들은 국정사라고 하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압니다. 최고 양복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1904년 4월인가에 왔어요. 왔는데 그 두 달 전에 러일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고 그 군인들한테 입힐 군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러일 전쟁에 동원한 군대가 연 인원으로 한 120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동원이 제일 많을 때는 65만 명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죠. 당시의 그 일본의 그 옷 만드는 능력은 한 회사가 이 군복을 백 몇십만 벌을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뭐 한 사람당 한 벌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기성복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사람 고바야시가 조지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기성복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그만 가내공업 수준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론 조그마니까 아무래도 일본 본토가 훨씬 클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다가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는 러일 전쟁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아주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고바야시가 사업가로서 상당히 타고난 촉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그 드디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 백화점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딱 일본에, 뭐 일본 가는 거에 자기 마음이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미스코시, 지금도 뭐 일본 최고의 백화점 체인 중 하나죠. 미스코시 백화점을 보고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지금 서울에 똑같은 모습의 백화점을 그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 미도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물론 그 미도파의 그렇게 큰 건물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인가 그래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의 당시 백화점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도시 인구 집중 비율입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오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도시 인구 비율이 18%, 24%, 40년이 되니까 34%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1920년에 불과 3.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장사하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바야시가 확실히 그 장사하는 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화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우리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화점과 다른 개념의 백화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놀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과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 사파가 만화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만화가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동아일보인가? 예, 동아일보 맞을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당시 세태를 한탄하면서 쓴그 그린 사파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옷 입은 게 보니까 왠지 뭐 남자 옷이야 뭐 세월이 지나도 똑같지만 여자 옷이 보니까 왠지 좀 괜찮아는 옷을 입은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비싼 주스나 마시고 있다. 그래서 1920몇 년도에 욕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정주부 같은데 장바구니를 들고 있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미스코시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자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조지아 밑에 옥자가 지금 안 보일 뿐입니다. 경성역 앞에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 앞에 이 가정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전단지를 보고 막 돌아다니는 세태를 고집은 사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화점이 정신없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별 다를 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합니다. 만주 침략을 하는데 요게 바로 만주의 신경, 그 당시에 만주국 수도에 세운 그 조지아 백화점입니다. 거기까지 진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업이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흘러갔는가? 지금부터가 상당히 웃기고 또 어떻게 보면 뒷머리를 잡을 얘기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 고바야시 겐로쿠가 백화점까지 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고바야시 겐로쿠의 그 가게가 백화점으로 된 것이 아마도 1923년인가 뭐 그 무렵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1905년에 을사보조약을 맺고 나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통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으로 왔죠. 와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고바야시 겐로쿠도 만났을 겁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한대요. 이 사람이 양복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사람들한테 막 그 양복을 어, 만들면서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잘 나갔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내가 최고의 양복쟁이였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아마. 원래 장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가 보니까 우스웠을 거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아마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그 자기 그 아래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저 친구 저 뭐 하던 친구야? 라고 물었더니까 아래 사람들이 그랬겠죠. 원래 뭐 미에현인가 어딘가 뭐 아무튼 그 시골에서 양복 만들던 놈인데요. 부산에서 양복 만들다가 저기 돈 좀 벌어가지고 전쟁 때 군복 만들어서 돈 벌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 한숨이 나왔겠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걸 봐야지 하면서 일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의 미스코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지점 하나 만들어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신세계에 있는 곳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 여기가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은행, 한국은행이고 뭐 그럴 건데, 요 조그만 공간 안에 백화점이 5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근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케이조 미스코시, 그러니까 서울 미스코시 백화점 서울 지점이 서울에 진출한 것이 1906년입니다. 6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아는 사실 서울의 진출 자체는 1904년에 했습니다. 1904년에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들립니까? 황 교수님? 네,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얘기가 나서. 예. 조지아 백화점은 조지아가 이 사람이 양복 만들러 서울에 진출한 거는 1904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백화점화한 것은 1925년입니다. 상당히 세월 지나고는 21년이 지났었죠. 그런데 미스코시는 1906년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1906년부터 백화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코시만 백화점이다가 나중에 쭉 다른 것들이 히라다라든지 아니면 화신백화점까지 백화점이 된 것은 1925년 이후의 일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미스코시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양복쟁이입니다. 미스코시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고바야시가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건데 그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민족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지아 자기는 고바야시 겐로쿠거든요. 예, 그런데 민족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리더님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예. 민족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미스코시는 일본에서 온
침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미쓰고시는 침략자고 우리는 민족의 가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에서 시작했다. 예, 조선에서 시작한 건 맞죠. 예, 왜냐하면 조선에 처음 올 때는 정말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았다지만 거의 무일푼이나 큰 차이 없이 와서 시작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줘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말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백화점의 층별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쓰고시, 그 다음에 이게 화신백화점인데 요 미쓰고시 모델 1층에는 뭐 식료품하고 뭐 이런 거 팔고 지하에, 그 다음에 1층에는 상품권 팔고 뭐 과자 팔고 보석 팔고, 그 다음에 2층에 미용실 있고, 그 다음에 옷 있고, 3층에는 디자이너 부티크 있고.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의 가장 전형적인 구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이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들어오셨는데 우리 리더님 근무 하시는 롯데 백화점이 이제 들어올 때 신 회장께서 정확하게 전철 옆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미쓰고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느 백화점 들어가더라도 구성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갑니다. 참고로 미국의 메이시라든지 이런 백화점은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입니다. 어떻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깨끗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해가지고 신문 광고입니다. 미쓰고시.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미군이었죠. 뭐 연합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군들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일본 사람들은 국유 사유를 불문하고 일단 일본 사람의 재산은 일단 연합국 측에 다 귀속돼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일정 그 크기, 그 크지도 않았습니다. 일정 크기의 빚만 지고 무조건 일본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국적이 일본 사람일 따름이지 조선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무조건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지아 백화점도 뺏겼겠죠. 당연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지아라는 말이 안 좋다. 백화점 기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조지아라는 말이 좋지 않다 해서 이름을 중앙백화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1950 몇 년인가 58년인가 그럴 거예요. 58년인가 그때 우리나라 무역협회가 그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무역회관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대농그룹이 인수해가지고 미도파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미도파를 나중에 롯데가 다시 인수해서 지금은 롯데 영스트리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바야시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고바야시는 죽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예, 일본으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향에 가서 똑같은 이름의 양복점을 해요. 조지아라고 해서 이거는 요즘 그겁니다. 요즘 홈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딴 거거든요. 지금 이게 조지아라고 하는 양복점을 그 동네에서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면 1867년에 뭐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좋은 그 양복점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인생 역전이었는데 그 사람 인생은 고바야시 겐로쿠의 인생은 당연히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바야시 겐로쿠의 자손들은 그리고 나서 원래의 자리로 그냥 그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바야시 겐로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몇 주, 4주 후인가요? 제가 발표하는 게 그때는 야마구치 타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고바야시 겐로쿠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아주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는 그렇게 나이 많은